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공장은 지지난주부터 각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차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황우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정권교체,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대선의 프레임 혹은 의미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네, 지금 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요. 체제의 전복이나 혼란이 아닌 안정적인 국가 대혁신, 이러한 프레임으로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체제의 전복이 아닌, 예. 네네, 이 과거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상정해 보면은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면서 우선 불안한 국민들 또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체제 전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설득력을 가질까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집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네, 최소한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것이 이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네, 그렇죠. 전복이 되는 게 그런 어떤 형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불태우고 뒤집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는데 최근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문재인 일강은 유지되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의 기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2, 3위를 업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른바 실버 크로스는 넘어섰고요.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사표 심리도 작용하고 이제는 선택의 지음하에서는 양강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위 실버 크로스가 일어난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미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른바 우리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하다가는 문재인 후보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어차피 안 될 바에는 표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후보의 행보나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보수 진영부터 해서 강력히 이제 표와 집결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 현상은 이 오름세 치고 올라가는 이 힘은 당분간 조금 이제 조정기를 이미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요. 확실히 골든 크로스로 갈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 보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인 것까지는 여러 조사 기관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비호감도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집이 이루어졌지만 중도 성향의 지지층까지 외연 확장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우리 홍 후보의 그 표현이 예. 이른바 서민이 알아듣는 이야기 그러한 수준으로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 오해도 있었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해보고 전반적인 가까이 이제는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호감도는 많이 이제 떨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 대한 순정파 홍준표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롤 모델로서 완벽한
참 성공 신화를 이룬 홍준표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비호감도는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뭐랄까요 외연 확장 그동안 사실은 네. 강성 보수에 어필하는 발언으로 그 지지층은 분명히 결집시켰는데 이제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중도적 입장을 가진 분들까지 확장해 나가자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 통합과 국민의 모든 여론 또 좌우를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선거 전에서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서민의 편에 서서 이제 치고 나가는 후보죠. 지금 후보 단계에서 마치 국정을 자기가 책임 맡은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면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의 확보, 국가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지금은 홍 후보께 필요하고 그래야 중심 세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양 중심 세력을 보고 아마 중도에 계신 분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는 계속 마지막까지 유지하시는 거네요? 네, 홍준표의 기조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수호,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그리고 서민 경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을 강력히 하고 당당히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호감도라는 말은 아마 많이 잦아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수 표심을 놓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경쟁해 왔고 지금 네. 위원장님의 주장으로는 이제 이미 실버 크로스는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네. 안철수 후보를 상대하는 막판 5일 동안의 전략은 따로 있습니까? 안 후보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가 이제 뭐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홍준표가 안 될 바에는 우리 안철수라도 밀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요새는 그 말씀들이 잦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집중해서 문재인 후보와 서로 맞서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맞설 남은 5일간의 전략은 키워드가 뭔가요? 그 무엇보다도요, 이 대북 관계 지금 제일 지금 국제 관심이 촘이니까 이 문제를 당당히 해결해야 되는데 사드 문제만 가지고도 갈팡질팡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아직도 찾아들지 않은 많은 의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국민 앞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 후보는 이제 성공적인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해왔다. 당 대표도 지냈고 또 그리고 아주 지사도 잘했고 또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불탄 아주 모래시계 검사로서 어느 일을 맡겨도 소신껏 성공해내는 후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은 아마 많은 표심이 모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실버 크로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필요했고 도움이 될 듯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부는 뭐 돌아가라고 하고 이러면서 잡음이 생기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지금 저희 그 전신 새누리당이 5갈래로 논하졌거든요. 그중에 적어도 4분에는 주장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 합쳐라. 다 후보 단위로 해라. 이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자기 어떤 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민심에 따른 선택을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일단 이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문제는 선거 뒤에 이제 국민의 또 뜻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면은 정치되는 것은 항상 민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 처리하면 되지. 지금 세세한 문제를 논할 시간과 여유가 없고 또 대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더더욱이 그 친박계에서 몇 분이 이제 친박계 기준으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발언을 자제하고 이분들을 어려운 결정을 한 분들이었으니까 크게 당장 맞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후보들이 다 합쳤어야 되는데. 제 말은 친박 탈당하신 분들, 네네, 분들 몇 분이 예를 들어서 뭐 황영철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굳이 표명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들이 뭉쳤어야 되는데 네. 후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그 지지하시던 의원님들이나 그 지지세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고 자중자애하면서 말을 아끼고 서로 지금 단합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제 말은 그게 왜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자유한국당 스스로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세세하게 이렇게 네. 세세하게 살피면은 이 말 저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데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 예, 네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제 계시고, 네. 만약에 국민의당이 집권한다면, 홍준표 후보 쪽과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와도 연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도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네, 아직은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양강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이제 결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력으로 이제 선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의 접촉이나 어떤 구상 같은 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우리는 지금 홍준표 후보를 꼭 당선시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중심으로 다 모이자 이렇게 모든 얘기를 지금 다 이제 뒤로 미루고 홍준표 중심으로 모이자 이것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 당 선대위원장한테 기본 입장만 계속 묻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 네. 한두 가지만 더 드리자면 네. 그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 예, 그런 네. 주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왔고 홍준표 후보도 얘기해왔는데 네. 네. 샤이 보수가 왜 존재하고 얼마나 되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대선의 마지막에 얼마 정도가 조사에 잡히지 않은 샤이 보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샤이 보수라는 말은 지난번 트럼프 선거 치르면서 네. 이제 저희들한테 각인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순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보수나 우리 지지세가 얼어붙어 있더랬어요. 근데 이제는 홍준표는 거기와는 일말의 연결도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환골탈태한 당과 후보다 이런 인식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 선택 그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요새 또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빙 상태이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도 샤이 보수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말씀을 삼가면서 그러나 투표장에서는 표심을 보여주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원진 현 새누리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막판에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탈당을 이렇게 하거나 또 제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거든요. 다만 지금 재판 중이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당원권 정지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원진 후보가 바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빨리 후보로 나가는 건 과연 전 대통령의 심중하고도 맞느냐. 그래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표라도 아쉬운 우리 선거에서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요. 문은 열어져 있죠, 늘요. 예,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갑니까?
여러 물밑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투표 시작됐으니까 지지자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치러주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그야말로 당당한 서민 대통령, 우리 홍준표 후보는 경비원의 아버지, 그리고 무학의 어머니 밑에서 착하게 살래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서민인 후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고 또 한 여인만 순정을 바치면서 가정을 지키고 애들은 해병대에 보내면서 오로지 참으로 착실한 가장으로서 이런 여성들에게도 참 가정에도 모범이 되는 후보입니다. 이제 깨끗한 한 표를 우리 후보에게 보내주시면은 이제 반드시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위험한 후보 또 불안한 후보라는 국민의 걱정을 불식하고 이제는 아주 국제적인 선거 결과에도 걸맞게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세워주시면은 어느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 경제 문제까지도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나가는 참으로 보람 있는 선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황우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탈당파 중 일부 입당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 있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의장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의원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 굴복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우선 네. 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왜 철회라고 하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탈당의 뜻을 이제 모으기로 한 것은 저 이제 지역에서 또 아는 많은 분들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선 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 대선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지켜보는 것 아니냐, 결국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그래도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단일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뜻을 모았죠. 그러나 제가 그 탈당을 성명에 동참하고 나서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존심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바른정당에 남아서 바른정당의 창당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더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복잡하셨겠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입당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십상이거든요. 네. 입당을 친박 의원들이 저희
탈당 선언하자마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입당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입당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당장 아니어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신속하게 입당 절차를 밟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의원들 또 몇 명은 목소리는 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입당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와 또 지도부 중심으로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탈당을 철회했습니다만 입당을 하겠다는 나머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입당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변복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살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마저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당하는 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결심을 다시 바꾸게 된 거죠. 탈당 결심도 어렵지만 철회 결정은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탈당 결심은 13분, 14분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분위기에서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혼자 뒤로 되돌아서는 거는 이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거 의논을 누구랑 해보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은 역시 또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또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단일화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네네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황영철이란 사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걸 또 정말 몸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이대로 나가서 바른정당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유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장제원 의원과 혹은 친박 쪽에서 거부하는 권성동 의원의 김성태 의원 이분들하고는 의논해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은 이제 끝까지 저에게 함께 가자. 지금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부분들을 김성태 의원하고는 의논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런 사이거든요. 그랬지만 제가 제 결심은 탈당 철회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당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바른정당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같이 조율하면서 맞춰놨었거든요. 같이 철회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다가 네네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자기는 조금 더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다 해서 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직 철회된 그 이후에는 사실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결정을 못한 상태군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전화를 또 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통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다른 분들도 혹시 아시는 선에서 있나요? 철회를 할 분이?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탈당 선언하고 나서 친박 의원들이 나서서 일괄 복당 반대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에 대해서 또 배신자 운운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이렇게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자괴스럽다. 우리가 단일화 명분을 또 보수 대통령의 명분을 가지고 입당하지만 친박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잘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라면서 솔직히 신경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 탈당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회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탈당 결정하고 욕 문자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철회하고 욕 문자가 더 많이 왔습니까? 이 탈당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뭐 지지했고 잘했다라는 그런 문자 전화도 받고 또 잘못했다라는 문자 전화도 받았는데 당연히 잘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었고요. 탈당 철회를 하고 나서 어제 하루 동안은 바른 길 가서 고맙다. 그리고 꿋꿋하게 유승민 후보와 함께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철회 기자회견 전후로 유승민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그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이 탈당계와 입당서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모 의원방에서 일괄 취합해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냈다가 제가 다시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더 깊이 고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전해 듣고서 전화를 주셨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그저께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송 토론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여러 가지 또 보듬지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바른정당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보자.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목소리는 많이 이제 힘들고 또 뭐 갈라지시고 그랬지만 이제 의지도 느껴졌고 그리고 또 따뜻한 또 격려의 말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도 큰 또 통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한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13분의 탈당파들이 본인을 만나서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 대화가 그날 만남에서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홍 후보님한테 그런 생각을 전한 분이 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을 수 있는데, 그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이렇게 다 하나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스킨십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하신 의원님들은 계세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는 표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자, 김진애 도시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아니 그렇게 분초를 다 두시는데 왜 저 이 코너를 그러니까요. 저희 이 빼셔야지. 이 코너도 고민했어요. 네. 근데 의원님도 아니시고. 네. 근데 왜 저기 저 오늘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집안에 우리 기일 행사가 있었는데 예. 드디어 다 같이 붙었습니다. 일전을 하고 나니까 예.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다 이제. 같이 일전을 하고 나니까 예. 오늘 저도 분초 다투기 바쁩니다. 솔직히 다들 토론해 봐야죠. 다들 바쁘시죠. 요즘 SNS 부모님과 이제 친인척이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들어요. 대선 일대 대절이 벌어지죠. 그래서 네. 우리 1, 2, 3, 4, 5번이 갈라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절을 또 했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께. 예전에는 1번, 2번 가지고 다퉜는데 됐어요. 이번에는 1, 2, 3, 4, 5번 다 가지고 다퉈요. 근데 제가 조금 제가 좀 심적으로 충격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네. 그러니까 조금 종편에서 나오는 좀 질 안 좋은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가슴 상처를 받아요. 이제 이게 빨리 김어준 공장장이 더 잘해서 김어준 어법이 나와야지.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그 과거와는 다르게 네. 보니까 연령별로 연령대에 미치는 미디어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네.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 네. 가장 많이 보고 그거는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노년층은 낮 시간에 주로 좀 자극적이지만 재밌게 정치를 그렇죠. 풀어내는 네. 종편의 어법과 논리를 많이 따라가시는 그 편이고. 거의 패널들 수준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그 논리를 네. 종편을 틀 때마다 듣기 때문에 이게 그렇고 말투까지 똑같으시더라고요. 어휘뿐이 아니라. 또 이제 20, 30대, 40대까지는 소위 이제 새로 등장한 팟캐스트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시고 네네. 또 출근 일찍 하시는 분들 라디오 영향을 받으시고 이게 매체별로 도달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근데 미디어가. 하여튼 이거 자체도 다 진화하는 거로 보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초단위로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글쎄 말이죠. 이분은 아무래도 근데 도시 제가 이제 건축하니까. 도시 이야기인데 이제 항상 제가 공간 이야기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선거의 공간 또 유세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생각한 게 있고 이번에는 또 보니까 굉장히 또 이게 바뀌는 게 있고 특색이 보여요. 그래서 참 재밌다. 유세 정치학. 네네. 선거의 정치학, 유세 공간 유세 정치학. 공간의 정치학. 네네. 유세 이거 저거 공간. 하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색은요. 10분 이내에 5후보를 다 끝내셔야 돼요. 다섯 번 다 이렇게 못해요. 그럼. 저보고 동일하게 분초 다투라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유세 공간의 정치학의 의미에서 다가온 네, 다가오는 경우. 특색들. 네, 나 특색들. 이것만 얘기를 하지. 저 나중에 징계는 당신네들이 받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 전공 하에서 다가온 거.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유세 공간 중에 잠깐만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네. 문자를 보고 네, 왜요? 문자가 하나가 네. 공장장 실물이 심장에 멎는 줄 머리가 너무 커서 제 머리? 아니 제 머리 이런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 주십시오. 저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겨루입니다. 머리가 너무 커서 심장이 멎는 아니 줄 근데 알았다고. 그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 중에서 선거 유세 이미지 중에서 아주 강렬한 거 있으세요? 저는 좌우가 네. 좁은 공간을 주로 후보들이 활용해가지고 일직선으로 군중이 많이 아니 근데 모이게. 요번 거 말고 역사적으로도.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람의 공원 유세.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네. 백사장 유세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요. 저는 백사장 유세가 어렸을 때 공간적으로 이게 확 다가왔던 그 장면 중에 하나였어.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네, 압도적이죠,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여의도 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 보라배 공원에서도 한 적이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광장 같은 공간에서는 조금 덜 재미있어요,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예. 근데 공간감이 이번에-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네.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모였을 이번에 때. 보면. 예. 우리 공장장 센스가 난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얕게 알아서. 아니.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게 이번에 예. 제가 특색을 본 게 이번에는 이제 이 선거 유세에 그렇게 큰 스펙타클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펙타클은 오히려 우리가 촛불 광장에 가서 보면 되니까 그건 되는데
요번에 보면은 광장에서 한 거보다 거리에서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좁고 긴 데서 길게 가는 거 이게 예. 그렇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은요 좁고 긴 데서 하면은 일단 화면에도 근소하게 잡히려니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참여자하고의 스킨십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올 때도요 소리도 그렇죠. 광장에서 이렇게 퍼지는 소리하고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씁니까? 좁고 길면은 이 소리가 나한테 오는 것 같은 네네. 거기다가 양쪽에 벽에 쓰게 소리도 집중되죠. 네, 소리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유세 장면에서 본 게 나는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팔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 양팔을 든 장면. 이거는 아니고 예.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사진 찍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잡으려고 하는 거.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하얀 팔들이 이렇게 다 멋있더라고.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 하던 그 느낌도 들고 비주얼적으로. 그 장면이 아주 예. 비주얼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게 드디어 좁고 길다 보니까 좁고 긴 게 지난번에 제가 두 후보만 얘기하면 그 문재인 후보의 서면 유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홍준표 유세의 서문시장 유세가 이렇게 대구. 좁고 길고 하는데 굉장히 근사한 장면이 잡혔어요.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웃기는 게 이번에 런웨이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건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네. 런웨이 컨셉으로 잡았나? 근데 이제 그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번에 했는데 다음번은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런웨이를 하면 모델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하면은 맞습니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이 다시 광장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스킨십을. 보통 무대 위에만 있으면은 네. 군중과 후보가 분리되어 있는데 군중 안으로 길을 뽑아가지고 네. 군중이 후보를 둘러싼 효과를 냈어요. 글쎄 말이죠. 예, 그래서 네.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 머리들 정말 머리들 좋다라는 생각을 그게 제가 직업이니까요. 했습니다.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너무 감탄. 근데 몇십 년 동안 안 나왔던 게 지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괜찮은. 그래서 제가 광장보다 오히려 거리라고 하는 게 이번 유세에 굉장한 특색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어디 가느냐. 정말 선거 장소의 정치학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만 얘기하죠. 표 안 되는 데는 안 갑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게 가장 분명한 것은 표 안 되는 데는 홍준표 정말 안 갑니다.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도 그렇지만 갈 때도 호남 안 가. 호남은 안 갑니다. 거기는 표가 없다고. 충청에도 한 번인가 이 정도밖에 안 예. 가요. 호불호가 안 다 가요. 갈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전략도 아주 분명한 네. 후보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정치학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선거 지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구와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하고 더불어서 공간을 분석하는 이런 기법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게 특이한 것들이 선거 지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치 지리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그건 들어봤는데 선거 지리학은 네. 저 처음 선거 지리학. 선거 지리학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배우는 느낌입니다. 또 이제 또 꽂히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나온 것 중에 특색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예전부터 보니까 스킨십이라는 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게 뭐냐면 요새는 거의 SNS로 가지고 하는데 SNS에서 나가는 것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스킨십이에요. 근데 이걸 쓰는 방법들이 다 달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간과 이걸 하는데 가령요 홍준표 후보 요새 소리에 스킨십을 쓰잖아요. 노래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훌륭하죠. 그 다음에 네. 심상정. 이건 완전히 이 양반은 네. 완전히 허그의 스킨십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등장한 안철수 후보가 도보로 네. 이제 예, 간다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전략.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저도 그 훌륭한 전략이라고 훨씬 봅니다. 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문재인은 양쪽 팔을 벌려서 엄지척하는 거. 이게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그 그림도 일관되게 좋아요. 나오고. 유승민 후보님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인상적인 스킨십 장면은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컨셉을 잡아주고 적극적으로 후보에 근데 맞게끔. 유승민 후보의 문제가 바로 그 스킨십이 너무 모자라요. 근데 개인적인 한계도 있지만, 네. 그건 캐릭터니까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서포트를 있어요. 해주면 고쳐줄 수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의 어레인지먼트하고 스킨십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마지막 그냥 저 특색은 제가 나중에 논문으로 쓰도록 하고요. 논문 주제를 잡으셨어요? 논문으로 쓰도록. 아니 왜냐면 굉장히 정치 공간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정치 제가 공간학.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어디가 써먹지, 하나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예. 여기에 유세에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세 현장이라는 게 인생의 드라마틱 장면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가보시라는 거. 각 후보들 유세 현장만 가도 각 네. 후보들의 캐릭터가 잡혀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가시면 제발 좀 소리만 지르시지 말고 꼭 제발 물건 하나 먹을 거 하나 좀 사주십사. 제가 주변에 주변 샵들에 상인들이 주변 상인들 이게 그렇죠,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정치와 우리 사업과 민생에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같이 좀 해주십사. 저는 항상 많이 부탁을 드려요. 모든 이제 주말 유세 특히 네. 큰 유세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럴 때 그 유세 현장에 갔다가 네. 주변 상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실제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예,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손해 보는 거는 또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 하다못해 가면 항상 음료수라도 한 그러거든. 잔.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거든. 시끄럽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먹고 놀고 즐기고 우리 진화하는 정치 유세 공간에서 같이 놉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투. 유세 공간의 정치학. 네. 선거 지리학이요? 예.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에는요. 다음번에는 5월 9일 지나니까 다음에는 취임 공간의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공장은 지지난주부터 각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차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황우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정권교체,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대선의 프레임 혹은 의미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네, 지금 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요. 체제의 전복이나 혼란이 아닌 안정적인 국가 대혁신 이러한 프레임으로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체제의 그래서, 전복이 아닌 예. 네네, 이 과거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상정해 보면은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면서 우선 불안한 국민들 또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체제 전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설득력을 가질까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집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네, 최소한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것이 이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네, 그렇죠. 전복이라는 게 그런 어떤 형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불태우고 뒤집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는데 최근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문재인 일강은 유지되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의 기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2, 3일을 업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른바 실버 크로스는 넘어섰고요.
골든 크로스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도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아직은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양강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이제 결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력으로 이제 선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의 접촉이나 어떤 구상 같은 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우리는 지금 홍준표 후보를 꼭 당선시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중심으로 다 모이자 이렇게 모든 얘기를 지금 다 이제 뒤로 미루고 홍준표 중심으로 모이자 이것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 당 선대위원장한테 기본 입장만 계속 묻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 네. 한두 가지만 더 드리자면 네.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 예, 그런 네. 주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왔고 홍준표 후보도 얘기해왔는데 네. 네. 샤이 보수가 왜 존재하고 얼마나 되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대선의 마지막에 얼마 정도가 조사에 잡히지 않은 샤이 보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샤이 보수라는 말은 지난번 트럼프 선거 치르면서 네. 이제 저희들한테 각인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순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모든 보수나 우리 지지세가 얼어붙어 있더랬어요. 근데 이제는 홍준표는 거기와는 일말의 연결도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환골탈태한 당과 후보다 이런 인식이 들으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 선택 그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요새 또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빙 상태이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도 샤이 보수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말씀을 삼가면서 그러나 투표장에서는 표심을 보여주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은진 현 새누리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막판에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탈당을 이렇게 하거나 또 제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거든요. 다만 지금 재판 중이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당원권 정지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은진 후보가 바깥에서 박근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서민의 편에 서서 이제 치고 나가는 후보죠. 지금 후보 단계에서 마치 국정을 자기가 책임 맡은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면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의 확보, 국가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지금은 홍 후보께 필요하고 그래야 중심 세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양 중심 세력을 보고 아마 중도에 계신 분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는 계속 마지막까지 유지하시는 거네요? 네, 홍준표의 기조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수호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그리고 서민 경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을 강력히 하고 당당히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호감도라는 말은 아마 많이 잦아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수 표심을 놓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경쟁해 왔고 지금 네. 위원장님의 주장으로는 이제 이미 실버 크로스는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네. 안철수 후보를 상대하는 막판 5일 동안의 전략은 따로 있습니까? 안 후보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홍준표가 안 될 바에는 우리 안철수라도 밀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요새는 그 말씀들이 잦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집중해서 문재인 후보와 서로 맞서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맞설 남은 5일간의 전략은
키워드가 뭔가요? 그 무엇보다도요, 이 예. 대북 관계, 지금 예. 제일 지금 국제 관심이 촘이니까 이 문제를 당당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만 가지고도 갈팡질팡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아직도 찾아들지 않은 많은 의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국민 앞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 후보는 이제 성공적인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해왔다. 당 대표도 지냈고, 또 그리고 아주 지사도 잘했고, 또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불탄 아주 모래시계 검사로서 어느 일을 맡겨도 소신껏 성공해내는 후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은 아마 많은 표심이 모일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제 실버 크로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필요했고 도움이 될 듯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부는 뭐 돌아가라고 하고 이러면서 잡음이 생기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지금 저희 그 전신 새누리당이 5갈래로 논하졌거든요. 그중에 적어도 4분에는 주장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 합쳐라. 다 후보 단위로 해라. 이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자기 어떤 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민심에 따른 선택을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일단 이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문제는 선거 뒤에 이제 국민의 또 뜻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면은 정치되는 것은 항상 민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 처리하면 되지. 지금 세세한 문제를 논할 시간과 여유가 없고 또 대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더더욱이 그 친박계에서 몇 분이 이제 친박계 기준으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발언을 자제하고 이분들을 어려운 결정을 한 분들이었으니까 크게 당장 맞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후보들이 다 합쳤어야 되는데. 제 말은 친박 탈당하신 분들, 네네, 분들 몇 분이 예를 들어서 뭐 황영철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굳이 표명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들이 뭉쳤어야 되는데 네. 후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그 지지하시던 의원님들이나 그 지지세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고 자중자애하면서 말을 아끼고 서로 지금 단합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제 말은 그게 왜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자유한국당 스스로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세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은 이 말 저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데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제 계시고, 네. 만약에 국민의당이 집권한다면 홍준표 후보 쪽과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와도 연대 가능하다.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사표 심리도 작용하고 이제는 선택의 지음하에서는 양강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위 실버크로스가 일어난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미 실버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른바 우리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하다가는 문재인 후보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어차피 안 될 바에는 표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후보의 행보나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보수 진영부터 해서 강력히 이제 표 집결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 현상은 이 오름세 치고 올라가는 이 힘은 당분간 조금 이제 조정기를 이미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요. 확실히
골든크로스로 갈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 보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인 것까지는 여러 조사 기관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비호감도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집이 이루어졌지만 중도 성향의 지지층까지 외연 확장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우리 홍 후보의 그 표현이 예. 이른바 서민이 알아듣는 이야기, 그러한 수준으로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 오해도 있었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해보고 전반적인 가까이 이제는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호감도는 많이 이제 떨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제 순정파 홍준표,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롤 모델로서 완벽한 참 성공 신화를 이룬 홍준표,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비호감도는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뭐랄까요, 외연 확장. 그동안 사실은 강성 보수에 어필하는 발언으로 그 지지층은 분명히 결집시켰는데, 이제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중도적 입장을 가진 분들까지 확장해 나가자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 통합과 국민의 모든 여론, 또 좌우를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선거 전에서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